네, 반갑습니다. 부동산계 유재석, 네, 유재석입니다. 자, 지금 뭐 시장들을 우리가 이제 봤을 때 이제 뭐 가장 좀 이슈라고 할까요? 역시 뭐 이제 금리가 이제 부동산 시장에서 굉장히 핵심 이슈로 지금 떠오르고 있습니다. 자, 일단은 뭐 한국은행에서 계속 지금 작년 지금 8월에 한번 올렸었죠. 원래는 뭐 0.5%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생기고 나서 뭐 단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런 제로금리 시대였었죠. 그래서 0.5%였던 것들을 8월에 이제 한 번 더 올렸었죠. 그래서 0.75%로 올렸었다가 또 11월에 또 한 번 올렸죠. 그래서 이제 1%대로 그래서 뭐 제로금리 시대가 이제 끝나고 이제 그러면서 또 급하게 이제 뭐 한 또 2달 만에 이번에 또 한 번 또 올랐죠. 그래서 이제는 1.25%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물론 우리나라 이제 금리의 어떤 역사들을 보면 역시 1.25%라는 금리는 뭐 굉장히 낮은 금리고 뭐 이제 이주열 총재도 이번에 이제 그 올리면서도 한 1.5%까지는 지금 우리나라 경제 펀더멘탈을 봤을 때 괜찮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했었습니다. 자,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기적으로 지금 그렇죠. 0.5에서 뭐 거의 14년 만에 지금 또 처음 있는 일이니까 그렇죠. 0.5에서 0.75 또 1%, 1.25까지 이렇게 껑충 하다 보니까 뭐 아무래도 거기에 대한 충격들은 그래도 꽤 크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는데요. 자, 그런데 이 금리라는 게 약간 그 부동산하고의 관계에 있어서 좀 두 얼굴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. 자, 일단은 금리가 올라가면 부동산 가격이 내려간다. 이런 일반론이 있습니다. 자, 이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뭐 그 전문가들마다 뭐 얘기는 많이 다르겠지만 일단 뭐 가장 많이 되는 얘기가 한 0.5에서 1% 정도 금리가 만약에 올라간다라고 하면 부동산 가격은 약 한 1%에서 2% 정도 떨어진다. 이런 이야기들이 있죠. 자, 그런데 또 반대편의 이야기가 있어요. 뭐냐면 금리가 올라간다라는 것은 부동산 가격이 올라갈 수 있는 근거가 된다 이런 얘기들도 있고 실제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이제 그 참여정부 때 노무현 정부 때 같은 경우가 그렇죠. 그 시절에 금리를 무려 7차례나 인상을 했었고 그때는 뭐 기준금리가 보통 낮은 게 3%대였어요. 3%대를 최종적으로 5.25%까지 올렸어요. 어마어마하죠. 기준금리가 5.25%니까요. 시중금리가 아니고. 자, 이렇게 많이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한 2005년에서 한 2008년 그 사이에 있었던 일인데 이 시절에 부동산 가격이 가장 많이 올라갔습니다. 그래서 금리와 함께 부동산 가격도 올라갔던 경험을 갖고 특히나 2006년 같은 경우에는 무려 24%가 올랐어요. 전국 부동산 가격이. 지금 뭐 작년에 뭐 어마어마하게 많이 올랐다고 하는데도 한 16% 정도 올랐었거든요. 자, 그렇게 따져보면 금리가 올라간다라는 것이 즉각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거꾸로 올라갈 수도 있다라는 이런 뭐 그 이야기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. 자, 그런데 이거는 왜 이렇게 다른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좀 같은 이야기일 수 있는 게 금리가 그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단기적이냐 장기적이냐 이런 시기에 따라서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어떤 그렇죠 부동산 가격을 낮출 수도 있지만 장기적으로 중장기적으로 본다라면 오히려 부동산 가격을 올릴 수도 있는 요인이다. 자, 그래서 이 기준금리가 어떤 후폭풍을 가져올지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자, 일단 뭐 한국은행이 그렇죠. 지금 뭐 거의 한 22개월 만이죠. 2020년 이제 2월로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겠죠. 예, 보통 코로나 시작된 게. 자, 그러면 코로나 시작되면서 금리를 계속 뭐 1.25%였던 걸 계속 이제 낮추기 시작해서 0.5%까지 낮췄던 거를 다시 그렇죠. 네. 이렇게 올린 거죠. 그래서 이제 다시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이제 올라간 수준이 됐습니다. 그래서 한 1.25% 정도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자, 그런데 이게 단기적으로는 부동산 가격을 낮추지만 장기적으로는 부동산 가격을 올릴 수도 있다. 제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당장 어떤 그 상황만 일단 보자라면 그렇죠.
두 가지로 요것도 좀 나눠서 볼 수가 있어요. 자, 일단 대출 비중이 컸던 곳. 자, 일단 뭐 그 문재인 정부 지금 내내 실질적으로 뭐 대출을 그렇게 잘 안 해줬어요, 사실은. 그렇죠. 지금까지도 계속 대출 규제들이 있어 왔기 때문에. 그렇지만 6억 이하에 대해서는 그래도 관대했었죠. 많게는 뭐 60, 70%까지 대출을 그래도 해줬으니까요. 자, 그러니까 6억 이하 시장은 대출이 많이 컸었죠. 자, 그리고 6억에서 9억 사이, 또 9억에서 15억 사이, 조금 다르지만 그래도 여긴 좀 괜찮았었고, 그렇지만 15억을 넘어가는 또 대출을 안 했었던, 그래서 대출이 아예 제외됐던. 자, 그러니까 이번에 금리 인상이 단기적이냐 중장기적이냐 여기에 따라서 후폭풍이 달라지는 것도 있겠지만, 당장 지금까지의 어떤 그 대출 정책들이 있었기 때문에 대출 비중이 컸었던 지역이냐 아니면 대출 비중이 거의 없었던 지역이냐에 따라서 그 후폭풍이 좀 달라진다. 그래서 대출 비중이 좀 컸었던 서울 외곽 지역이라든지 뭐 경기권 쪽에, 그렇죠, 그다음에 인천이라든지 지방 이런 쪽 같은 경우에는 대출 비중이 컸었기 때문에 그만큼, 그렇죠, 이자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는 거죠. 그렇다면 당연히 하방 압력을, 그래서 지금 6억 이하 시장이 제가 봤을 때는 가장 큰 영향을 받을 것 같고, 그 다음이 6억에서 9억 사이, 그리고 9억에서 15억 사이, 요렇게 될 것 같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15억을 넘어가는 대출이, 그렇죠, 한 푼도 안 됐었기 때문에, 물론 지금도 그렇습니다. 대출이 한 푼도 안 됐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자가 올라가든지 안 올라가든지 상관이 없는 시장이에요. 자, 그렇다면 대출에서 제외가 됐었던 이런 고가의 똘똘한 한 채 같은 경우에는 거꾸로 좀 반사이익을 볼 수도 있겠다. 이쪽으로 많이 몰려갔던 분들이 이제 어차피 뭐 대출 가지고 잘 안 되는 거, 차라리 대출이 없는, 그러면 한 채 쪽으로 좀 모아보자는 이런 또 전략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반사이익을 볼 수도 있겠습니다. 자, 그리고 지금 금리가 올라가면서 뭐 제가 그 현장에서 세미나를 하고 이렇게 많이 받는 이제 질문 중에 하나가 이런 이야기들이죠. 자, 지금까지 패닉 바잉, 영끌에서 패닉 바잉 하셨던 분들이 그러면 마구잡이로 패닉 셀링 막 던질 거냐, 여기에 대한 뭐, 그렇죠, 또 그다음에 던져야 되냐 이렇게 또 생각하는 분들도 있겠죠. 자, 그런데 제가 일단 판단해 볼 때는, 자, 선거를 앞두고 일단 정비 사업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. 특히나 뭐 재건축 같은 경우에, 그렇죠, 뭐 구조안전진단에 대해서, 안전진단에 대해서 구조안전진단 점수를 좀 아래로 낮춰서 그만큼 편하게 해주겠다라는 거죠. 자, 그래서 뭐 재건축 쪽 활성화한다라든지, 아니면 지금 광역교통망, 그러니까 뭐 GTX 노선 같은 경우에 지금 A 노선, B 노선, C 노선, D 노선, 신안산선까지 돼 있는데 여기에다가 뭐 E 노선, F 노선까지, 그렇죠. 자, 어쨌든 이런 호재들이 많이 폭주를 하고 있고, 자, 또 하나는요. 자, 어쨌든 3월 이제 넘어가면 차기 정부가 이제 출범을 하게 됩니다. 근데 지금 여당 후보든 야당 후보든 전부 다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현 정부하고 다른 결로 가겠다라고 하는 거거든요. 자, 일단 대출 쪽 같은 경우에도 조금 더, 그렇죠, 느슨해질 가능성이 높겠고요. 자, 세금 뭐 깎아주겠다, 그렇죠. 다주택자들 같은 게 양도세 중과도 뭐 없애겠다, 뭐 유예하겠다,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죠. 자, 그 다음에 바로 이 공급적인 부분에 있어서 도심 안의 공급들을 활성화시키는, 그러니까 재건축이든 재개발, 이걸 활성화시킨다면 또 이것이 부동산 시장의 어떤 그 도화선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부동산 정책 변화에 대한 기대감들도 꽤 큰 편이다. 자, 그리고요, 바로 이 부분인데요. 자, 기왕에 이전에도 대출이 그렇게 편한 게 없었어요. 네, 그래서 실질적으로 대출 규제가 굉장히 강했기 때문에 어떤 패닉 셀링 가능성은 굉장히 좀 제한적일 수밖에 없겠다. 특히나 뭐 영끌 이렇게 뭐 하셨던 분들이 2030 세대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금 소득의 가장 중심에 있는 분들이에요. 그래서 어떤 패닉 셀링, 뭐 이자 부담 때문에 당장 어떤 이것을 던진다든지 이런 것들은 나올 가능성이 좀 적겠다. 이렇게 좀 전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. 자, 어쨌든 지금 이제 뭐 초저금리 시대, 제로금리 시대는 이제, 그렇죠, 이제 코로나 시대가 뭐 거의 이제 막을 내려가면서 이제 이것도
이제 끝났다라고 이제 봤을 때 그럼 어떤 전략을 가지고 갈 거냐? 자, 일단 대기 수요가 여전히 꾸준한 건 신축이에요. 자, 아무리 뭐 재개발, 재건축한다, 3기 신도시 한다라고 해도 실제로 입주할 수 있는 뭐 그런 아파트들 많이 없습니다. 그렇죠. 앞으로 4년, 5년 지나야 공급이 되는 실제로 나오는 거거든요. 자, 그다음에 이제 교통망 애정지들이라든지 그리고 공급의 희소성. 뭐 아무리 노력을 해도 당장 공급이 안 되는 지역들이 많이 있잖아요. 이런 지역들이라든지 또 감소한 이 매매 수요가 자 그렇다면 그냥 전세 쪽으로 남아 있던지 이쪽으로 넘어가 보겠다 이렇게 했을 때 또 그렇죠. 전세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갭 투자 상황이 유리해진다라든지 자 또 하나가 자 전세 대출도 그렇죠. 이자 부담 뭐 많이 크다. 그러면 월세를 선택하는 경우도 많이 늘어날 것 같습니다. 그렇다면 그렇죠. 월세 쪽에 좀 투자 매력이 굉장히 높아질 수 있겠다. 이렇게 좀 전망을 하겠습니다. 자, 제가 이 짧은 시간에 다 말씀드릴 수 없는 부분들 세미나 오시면 제가 1시간 반에서 2시간 뭐 가까이 거의 시장 분석을 아주 꼼꼼하게 해드립니다. 자, 그런데 이 시장 분석만으로 되는 게 아니죠. 자, 시장 분석 끝났다면 시장 분석 왜 하는 거예요? 맞습니다. 바로 지금부터 보석 찾기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부동산 투자는 정말 보석 찾기하고 같은 거거든요. 그래서 특히나 이런 조정시장에서는 보석을 찾아내야 하는데 바로 이 부분들을 가지고 제가 매주 화요일 날 딱 한 번 세미나를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. 자, 그리고 제가 끝나고 나서는 개인적으로 1:1 상담까지 또 다 해드리고 있으니까 또 뭐 투자 포트폴리오 짜는 이런 부분들까지 그래서 세미나나 개인 상담 이렇게 활용하신다면 성공 투자에 도움이 되겠습니다.